안녕하세요. 책 쓰는 목소리 옥성호입니다. 한국의 스티븐 킹이라 불리길 기대하며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과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진솔하게 담아내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드라마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어느 인생이나 반전이 겹겹이 숨겨진 드라마니까요. 작가는 그 드라마를 찾아내는 탐험가고요. 책 쓰는 목소리 옥성호가 첫 번째 들려드릴 소설은 주태백 선생의 행복한 수업입니다. 8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면 추억과 함께 그 시절을 아련하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일부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주태백 선생의 행복한 수업에 초대합니다. 자, 어서 오세요. 채널 사냥이라도 하듯 리모트를 돌리며 아내가 연신 투덜거렸다. 텔레비전 화면이 몇 초 간격으로 바뀌고 있었다. 프로가 몇백 개면 뭐해? 볼 게 있어야지. 아침부터 지금까지 내내 저러고 있었으니 이미 볼 건 다 봤을 만한데도 1번 채널부터 다시 시작할 기세였다. 간만에 휴일을 맞아 늦지막히 아침을 먹고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서 아내의 텔레비전 투어를 지켜보고 있었다. 무슨 프로인지 거리 인터뷰 화면에 나온 한 노인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여보, 잠깐 돌리지 마. 왜, 아는 사람이야?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서 리모트를 뺏고는 화면을 주시했다. 앞머리숱이 거의 없는 갸름한 얼굴.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르신. 노인이 기자에게 아쉽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뭐 물어볼 것도 없어. 뭐라도 괜찮으니까 더 물어봐. 궁금한 게 그게 다야. 화면 아래쪽에 짧은 자막이 나왔다. 서울시 화곡동 주태백 74살. 선생님. 주태백 선생님. 아무거나 물어도 좋아. 궁금한 거 뭐라도 물어봐. 질문 없냐? 너희들이 아직 어리다고 해도 어떻게 궁금한 게 없냐? 난 너희들 나이 때 알고 싶은 게 많아서 힘들었는데. 내가 다녔던 행복고등학교는 이름과는 전혀 달리 학생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 이건 물론 나의 100% 주관적인 의견이다. 지금 생각하면 행복이라는 단어는 그 학교와 가장 관계가 없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이름을 행복이라고 했을까? 하긴 본질과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건 사람이나 단체나 한둘이 아니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가장 상관없는 이름을 내세움으로써 스스로도 부끄러운 뭔가를 가리고 싶었던 걸까? 행복고등학교 교장과 이사진은 정말로 그 학교가 학생들을 행복하게 한다고 믿었던 걸까? 그랬을 거다. 서울대만 많이 보내면 말이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영화 제목일 뿐이고 행복은 성적순, 곧 서울대 진학률이 그들에겐 행복 가늠자였다. 게다가 세상에 이름값 제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 또는 집단이 얼마나 되겠는가.
당장 어제만 해도 이상한 이름 하나가 행복고등학교를 떠올리게 했다. 퇴근하고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진수와 성복이를 만났다. 소주 7병으로 끝내기가 아쉬웠던 우리는 노래방에서 목청이 찢어져라 소리 지르며 스트레스나 배설하려고 교대 건너편 먹자 골목에서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어둑해진 봄밤, 하얀 벚꽃잎이 달빛에 부끄러운 듯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는데 술 취한 사람이 북적거리는 거리와는 영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 바로 그때 성복이 눈에 들어온 간판이 하나 있었다. 가족사랑 룸사롱. 성복이가 내 등을 툭 쳤다. 야, 상호야, 저거 봐라. 룸사롱 이름이 가족사랑이다. 그러게. 저희 가서 술 마시면 가족을 사랑하는 건가? 이름 열나 뜬금없네. 임마, 이름이란 원래 뜬금없는 거야. 성복이가 무슨 말을 하나 싶었다. 뭔 소리야? 야, 넌 행복고등학교에서 행복했냐? 술에 취한 건지 아니면 입시에 찌들었던 학창시절이 생각나서인지 벌건 눈을 한 성복이가 나를 빤히 보았다. 술 마시는 내내 몇 마디 하지 않았던 진수가 혀 꼬부라진 소리로 중얼거렸다. 행복했지. 행복 이상이었지. 성복이가 황당하다는 듯 진수를 보았다. 저 자식 뭐라는 거야? 진짜 행복했다는 거야? 그 학교에서? 1980년대 초반만 해도 사실상 초중고등학교 어디서나 선생이 학생을 때리는 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내가 나온 국민학교에도 아주 무서운 선생이 최소한 2명은 있었고 어디 때릴 때가 있다고 채 10살 남짓한 자그마한 아이들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는 데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조금도 주저하거나 괴로운 표정이 없었던 걸 보면 훈육을 빙자한 폭력, 그러니까 말이 채버리지 약자를 상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중학교에 올라가자 선생들의 체벌 강도가 조금 더 심해지고 잦아졌는데 몸이 커진 아이들이 맷집까지 좋아지자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몽둥이를 휘둘렀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서글픈 체벌의 추억이 절정에 달했다. 게다가 그때가 어떤 시대인가. 평범한 국민을 빨갱이로 둔갑시키고 총으로 쏴 죽인 작자가 대통령이랍시고 청와대에 앉아 사회정화란 명목으로 완장을 차고 사람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삼청교육대에 집어넣던 때였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맞고 오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적지 않았다. 에고,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지. 선생님이 이유 없이 때렸겠니? 당시 체벌을 빙자한 폭력의 최고봉은 내가 들어간 행복고등학교였다. 체벌이 없는 고등학교가 없었지만 비정상적인 폭력이라는 면에서 행복고등학교는 아예 차원이 달랐다. 중3 겨울방학,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그 학교를 다니던 친한 동네 형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이랬다. 상호야,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종례 시간에 담임한테 정말로 개처럼 맞았어. 근데 다음날 맞은 애 아빠가 항의하러 교무실 왔거든. 근데 걔 아빠까지 담임한테 맞았다? 이게 말이 되니? 다른 선생들 다 보고 있는데 말이야.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에조차도 뜨악한
차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사실이었다. 요즘에야 당연히 경찰에 접수될 만한 사건이었지만 그냥 일상으로 치부하고 유야무야 수습되었다. 군사 독재 정치가 학교에까지 간섭작용을 하는지, 행복고등학교에서는 특히 전설 같은 폭력 이야기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 행복고등학교를 특별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폭력 선생의 비율이었다. 어느 학교나 그런 선생이 한둘은 있기 마련이었지만 행복고등학교는 달랐다. 학생들 말로 하자면 유엔군과 북계군의 경계가 실로 모호했고 평소에는 돌부처 같은 선생도 언제 어떻게 악귀로 돌변할지 그 누구도 감히 예측하지 못했다. 행복고등학교 첫 주는 기대에 찬 설레임이 아닌 암울한 두근거림으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중학교 때와는 사뭇 달랐다. 무엇보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라도 왁자지껄 소란할 법한데 찬물을 끼얹은 듯 교실은 조용했고 조심스럽게 화장실에 갔다 오는 몇 명이 있을 뿐이었다. 특히 조회와 종례 시간이면 교도관의 훈시를 듣는 죄수의 표정, 그게 우리의 얼굴이었다. 무겁기 그지없는 수업 분위기에서 누구도 개박살나는 첫 시범 케이스가 되는 희생양만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다. 사는 길은 하나뿐이었다. 무리 중에 익명으로 숨어 어떻게든 튀지 않는 것. 중간에서 대충 비벼대는 게 최선이었다. 중학교 3년 내내 코미디언으로 유명했던 남일청조차 저놈이 내가 알던 일청인가 싶을 정도로 얌전했다. 선생님, 머리카락은 직모인데 왜 선생님 바지에 붙은 털은 꼬불꼬불하죠? 이런 농담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거리던 놈이었다. 그런 일청이가 하루 종일 고개를 푹 숙이고 책만 보고 있었다. 차마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압도한 행복고등학교의 위용이었다.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운수사나운 날이 있는 법. 첫 폭력은 교련 시간에 발생했다. 손톱과 팬티 위생 검사에서 대부분이 손톱 위생 불량으로 손바닥을 모질게 맞았다. 팬티 검사에도 적지 않게 걸렸는데 특히 한 달 이상 갈아입지 않아 반 전체를 경하게 빠뜨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그 녀석이 시범 케이스가 되어 가혹하리만큼 매질을 당했다. 아무리 위생관념이 없던 80년대라 해도 6.25 동란도 아닌데 한 달이라니 교련 선생도 녀석의 헐렁한 누런 팬티에 경악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선생질 20년에 이런 썩은 팬티는 처음이다. 아, 이 새끼, 냄새. 야, 반장, 가서 방독면 가져와. 엉거주춤 일어났던 반장이 다시 앉았다. 녀석은 한참을 맞은 후 그것도 모자라 뒷목이 잡힌 채 교실 밖으로 끌려 나갔다. 나중에 알게 된 건 교련실에서 새 팬티로 갈아입었다는데 왜 교련실에 새 팬티를 비치하고 있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다. 그날 이후 녀석의 별명은 팬티가 되었다. 내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한 번도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으니까. 팬티 위생에 문제가 있었던 건 그 녀석만이 아니었다. 전반적으로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는 남은 교련 시간 내내 팬티만 입고 책상 위에 서 있었다. 첫 교련 시간.
그건 학교가 애초에 전략적으로 학생들을 잡기 위해 또는 길들이기 위해 의도한 게 분명했다. 경중의 차이는 있었을지 몰라도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날의 첫 경험은 참혹한 폭력의 잔상으로 남아 지워지지 않았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는 책상 위에 서 있는 학생들을 다시 만났다. 우리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그리 다른 느낌인지 딱 봐도 많이 다르다. 팬티만 입고 있던 우리와 옷을 다 입은 쟤네들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 아무튼 나는 끝장면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부당하게 학교에서 쫓겨나는 선생을 향한 제자들의 용기에 감동받아서가 아니라 오래전 팬티만 입고 책상 위에 서 있던 그때가 생각나서였다. 회자되는 전설을 통해 익히 예상은 했지만 그게 한 주를 버티는데 도움을 준 건 딱히 없었다. 행복고등학교에서의 첫 주가 더디게 흘러갔다. 거꾸로 매달아도 시간은 가는 법. 조금만 더 참으면 내일은 오전 수업. 마침내 일요일이 된다. 오로지 그 한마음으로 버티던 금요일 오후 한문 수업이었다. 한 주에 서너 번씩 있는 주요 과목과 달리 일주일에 딱 한 번 있는 수업. 한문 선생이 처음 대면하는 마지막 선생이었다. 뜨르륵. 수업 시간 종소리에 딱 맞춰서 긴 머리에 아주 바짝 마른 멸치 같은 남자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1988년에 가서야 공식적으로 장발이 경범죄에서 벗어났지만 현실적으로는 1980년부터 단속하지 않았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당시 민머리 사내가 대통령이라 그런 건진 몰라도 머리 기른 남자는 흔하지 않았다. 그의 긴 머리는 인상적이었다. 그렇다고 들국화의 전인권처럼 어깨를 가릴 정도로 치렁치렁 했다는 건 아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유달리 적은 머리숱을 감추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머리카락과 관련해서 기억하는 또 하나는 빛이 반사될 정도로 번들거리던 윤기, 자연기름인지 아니면 뭔가를 발라서인지는 알 길이 없었다. 큰 키가 아닌데도 워낙 말라선지 얼핏 보기에 175cm는 훌쩍 넘어 보였다. 뭐니 해도 한문 선생의 첫인상을 결정지은 건 눈과 표정이었다. 살짝 찢어진 작은 눈과 그런 눈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 얇은 금태 안경. 인생이 마냥 귀찮고 지루하다는 듯 짜증이 잔뜩 묻은 표정. 그는 외모만으로 우리 모두를 긴장케 하기에 충분했다. 오늘의 이 권태로움, 너희들을 두들겨 팹으로써 탈출하겠다.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시간이 꽤 흘러 한문 선생으로부터 받았던 첫인상을 고스란히 떠올리게 하는 두 사람을 보았다. 첫 번째가 마광수 교수. 우연히 신문에서 그를 접하고 깜짝 놀랐다. 한문 선생이 개명을 하고 교수가 된 줄 알았다. 그 정도로 풍기는 느낌이 비슷했다. 두 번째가 배우 박광정. 영화 넘버3 문학 선생의 과장스러운 움직임과 비비꼬는 말투만 빼면 그의 모습은 여러모로 한문 선생이 풍기던 인상과 흡사했다. 마광수와 박광정. 이 둘의 분위기를 대충 합치면 누구라도 1983년 행복고등학교 1학년 한문 선생을 비슷하게 그릴 수 있을 것이다. 한문 선생이 교단에 서는 순간
나는 주말을 기념하는 마지막 메타작을 예상했다. 그 정도로 그에 관한 첫인상은 부정적이었다. 잔뜩 긴장한 우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행여 눈이라도 마주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마음 졸였다. 칠판 앞에 선 그는 한문 선생답게 한자로 자기 이름을 크게 썼다. 우리의 텔레파시가 하나로 통했다. 주태백? 완전 훈장 이름이네. 내 이름은 주태백이다. 앞으로 1년간 한문 가르친다. 반장, 결석 없지? 주 선생이 출석부를 펼쳤다. 중학교 시절 남일청이라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거다. 선생님, 이태백이하고는 무슨 관계인데요?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겠지. 주태백이라는 놀림 꽤나 받았을 독특한 이름을 가진 그는 다시 등을 돌리고 서서 꽤 오랫동안 칠판에 잔뜩 한자로 뭔가를 쓰면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한문이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아니면 아닌데 어차피 일주일에 50분 배운다고 뭘 알겠냐? 나중에 기억이나 하겠냐? 주 선생이 한문 교과서를 펼쳤다. 축구라고 공부한 국영수도 대학 가면 싹 다 까먹는데 학력고사에도 없는 한문을 누가 기억해? 안 그러냐, 이 녀석들아? 자동적으로 우리는 네 하고 대답했지만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오리무중이었다. 그래서요, 한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건가요? 수업인지 수업 소개인지 아니면 혼자 떠드는 넋두리인지 잘 구분가지 않았다. 점점 주 선생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었다. 처음에는 분명히 우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자 누구를 보고 있는지 시선의 방향조차 알 수 없었다.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도통 알 수가 없으니. 이건 비단 나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주 선생이 뭔가를 주절주절 떠드는 내내 교실은 정말로 쥐 죽은 듯 고요했으니까. 다행스럽게도 수업 시작하고 30분 정도는 별 탈 없이 흘러갔다. 끝나기 10분 전 짧지만 벼락 같은 한마디가 떨어졌다. 질문 없냐? 이런,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우리 모두는 일제히 숨을 죽였다. 지난 며칠간의 학습 결과 질문을 잘못했다가 오히려 박살날 가능성이 컸다. 행복고등학교에서 던지는 질문은 가히예술, 그것도 최소한 초현실주의 경지에 도달해야 했다. 수준이 너무 높아 선생에게 곤란을 줘서도 안 되지만 너무 뻔한 질문으로 바보 취급을 해서도 안 되었다. 질문이 아예 없는 것도 선생에 따라서는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아, 씨발. 반장 새끼 지금 뭐 하는 거야? 옆에 앉은 성복이가 개미 기어가는 소리 마냥 내게만 들리게 중얼거렸다. 100번 맞는 말. 반장의 능력은 이럴 때 방패막이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러라고 반장하는 거 아닌가? 특히 행복고등학교에서는. 그런데 반장도 별 수가 없어 보였다.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하긴 한문에 대해서 질문할 게 뭐 있겠는가? 이태백의 한시라도 알면 모를까? 한참 물끄러미 우리를 보던 주선생이 마지못해 부연 설명이라도 하듯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문 아니라도 괜찮아. 아무거나 물어도 좋다. 궁금한 거 뭐라도 물어봐. 질문 없냐? 더 어려운 요구였다. 우리는 철저하게 사지선다형 문답에 익숙해져 있는 종족이었다.
주관식이라고? 극한의 공포에 매달린 우리는 소리치고 있었다. 차라리 사약을 내려. 맞을수록 맷집이 좋아진다고 누가 그랬던가. 교련 시간에 생긴 멍이 아직 가시지도 않은 상태였다.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교실을 훑어보더니 주 선생이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 너희들이 지금 그럴 수밖에 없겠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다음 시간까지 뭐라도 좋으니까 궁금한 거 하나씩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인생을 가르쳐야지 기억도 못할 한자 나부랭이 가르쳐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한자 나부랭이? 도대체 자기 수업을 까면서까지 저 선생이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튼 별탈 없이 수업이 끝났으니까 우리는 힘차게 예를 외치고 책을 덮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할 권리를 가진 행복고등학교 학생이니까. 하지만 수업이 끝나도 행복하지 않았다. 다음 수업까지 마음이 편할 것 같지 않았다. 국지전도 끝나면 다음 전투까진 한시름 놓고 숨을 쉬는 법인데 이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질문하라니 가히 고차원의 숙제를 받은 기분이었다. 성보가, 이거 분명히 고도의 함정이지? 그렇다고 봐야지. 맞아, 진짜 폭풍전야라고. 첫 수업치고는 너무 조용했어. 성복이가 단호하게 예언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곡소리 난다고 봐야지. 다시 한 주가 시작되자마자 우리는 주초에 한문 수업이 있는 다른 반 친구들을 통해서 재빠르게 리서치를 단행했다. 밝혀진 사실은 놀라웠다. 주 선생은 정말로 뭘 물어도 다 대답해 준다고 했다. 어떤 질문을 해도 때리거나 망신 주는 일이 없다고 했다. 차마 믿기 힘든 놀라운 이야기였지만 이미 두 번째 수업을 거친 선배의 생생한 증언이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다른 반 모든 아이들이 작당해서 우리 반을 완전히 물먹이려고 하지 않는 한 말이다. 성보가, 함정 아니라는데? 정말? 믿어도 돼? 진짠가 봐. 옆반의 동민이 새끼 거짓말이면 지가 우리 반 전부 싹 다 치즈라면 쏜대. 치즈라면으로? 어? 그럼 진짠가? 금요일 오후 수업이 15분 정도 남았을 때 주선생이 말했다. 그래, 궁금한 거 없냐? 나에 대해서만 빼고 우주에 대해서든 인간에 대해서든 아니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뭐라도 좋으니까 다 물어봐라. 수업 전 쉬는 시간에 몇몇 아이가 반장에게 사정했었다. 반장, 너 질문 준비했지? 여기저기서 반장, 너만 믿는다, 믿는다 소리가 들렸다. 입을 맞춘 것도 아닌데 한 목소리처럼 합창을 하는 것 같았다. 주 선생의 말이 떨어지자 말자 우리는 일제히 반장을 봤다. 고개가 책상에 걸린 듯 반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성복이가 소근거렸다. 반장, 야, 씨발, 뭐라고 좀 해봐, 제발. 석고상이라도 됐는지 반장은 아예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딱하다는 말투로 주 선생이 쯧쯧 한번 혀를 차며 우리를 봤다. 아직 어리다고 해도 어떻게 궁금한 게 없을 수가 있냐? 난 너희들 나이 때 알고 싶은 게 많아서 힘들었다. 이 녀석들 정말 아무도 없냐? 다른 반이 별 문제 없이 넘어간 건 질문이 있었기 때문일 거다. 아예 없다면 그걸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돌변할지 몰랐다. 그때 우리 반을 구하러 마침내 유행군이 나타났다.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그래. 일어나서 말해봐. 모두의 눈이 그에게 쏠렸다. 아, 팬티였다. 팬티. 저 녀석 진짜 유행군 맞나? 혹시 선생님, 사람이 팬티를 얼마나 오랫동안 갈아입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서 우리 모두를 다 사지로 밀어넣는 거 아닐까? 조마조마했다. 주 선생을 사화산으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일렀다. 엄청난 용암이 아래에서 부글거리는 휴화산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자리에서 일어난 팬티의 표정이 진지했다. 하긴 팬티는 언제나 진지했다. 위생검사할 때도, 교련 선생한테 터지고 끌려 나갈 때도, 그리고 새 팬티를 입고 교실로 돌아왔을 때도 진지했다. 선생님, 지난달에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질문이었다. 인류가 존재한 이후 끊임없이 물어온 가장 중요한 질문을 팬티가 던지다니. 몇 명의 입에서 우와 하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내겐 그것처럼 어리석고 한심한 질문이 없었다. 병신 새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지. 저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팬티나 잘 갈아입어 이 새끼야. 주 선생은 아주 잠시 침묵했다.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주 선생도 내 눈에는 답답했다. 차라리 내가 손을 들고 대답할까? 담대하게 일어나 복음을 선포하라는 성령의 강한 압박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수천 명을 앞에 두고 무슨 중대한 발표라도 할 사람 마냥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고 호흡까지 거칠어졌다. 옆에 앉은 성복이가 왜 그래? 하는 표정으로 나를 봤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을 행복고등학교에서 지금 여기서 주님 제게 담대함을 주세요. 고작해야 1, 2초 차이였다. 강력한 성령에 떠밀려 엉덩이가 의자에서 떨어지기 직전 주 선생이 고뇌하는 철학자처럼 느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다. 하지만 너무 중요한 질문이지. 주 선생의 이런저런 얘기들, 지금은 거의 내 머리에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그가 내린 결론만큼은 기억에 생생하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를 가냐 하면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의 가슴 속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죽어서 더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남고 싶으면 정말로 착하게 또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의 말을 아직도 기억하는 이유는 너무 가소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가슴 속으로 간다고? 미친 거 아니야? 천국 아님 지옥이지. 뭐가 남아있다고? 영혼만 영원한 거지. 저러고도 선생이야? 대학교 3학년이 끝나가던 즈음 내가 전도에서 함께 교회를 다니던 친구 행복고등학교 동창 진기가 죽었다. 삼수를 하고 지방대를 다니던 진기는 아버지처럼 따르던 중고등부 목사가 살던 13층 아파트 앞에 신발을 벗어놓고 몸을 던졌다. 3년 내내 나와 같은 반이었고 주태백 선생의 수업을 같이 들었다. 진기의 영정사진 앞에서 주 선생의 말을 조롱하던
한때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신하던 나를 떠올렸다. 진기는 고등학교 3년, 그리고 삼수를 하는 내내 말 그대로 성경을 붙잡고 살았다. 틈만 나면 철야 기도를 할 정도로 하나님을 부여잡고 발버둥 쳤다. 그럼 그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 천국에? 아니면 자살했으니까 지옥에? 외아들을 잃고 오열하는 어머니에게 고등학교 시절 신앙심에 반이라도 있었다면 나는 이렇게 말했을 거다. 어머니, 진기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행복하게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진기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음속으로 전했다. 어머니, 진기는 우리 가슴에 남아 있어요. 너무도 짧은 생애를 살다 간 친구라서 그를 가슴에 남긴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조문객이 거의 없는 장례식장에서 나는 내 가슴에 남은 친구를 생각하며 혼자 술잔을 기울였다. 그때 주 선생의 말을 기억해내서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면 사람이 죽으면 남은 사람의 가슴 속으로 간다는 그 말이 내 안에 씨앗으로 심겨졌던 것 같다.